제발 나를 살려주게. 내한테 왜 이러는 건가? 회장님, 이제 편히 가십시오. 따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검은 잠수복을 입은 사내가 거대한 시멘트 블록에 묶인 68세 노인을 차가운 바닷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철퍼덕. 노인의 몸이 깊은 심에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멀리서 40대 여성이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고집만 꺾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혜성그룹은 이제 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 여자가 나타나 맨손으로 바다를 헤치며 죽어가는 재벌 회장을 구해낸 겁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야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그날부터 45세 해녀와 재벌 회장의 생존을 건 처절한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5시, 제주 외딴섬 앞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새벽이었죠. 하지만 수면 위에 떠있는 검은 모터보트 주변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잠수복을 입은 사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시멘트 블록에 묶인 노인이 있었어요. 오준석 회장은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배신감이 가득했죠. 사내가 주저없이 오준석을 바닷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이 차가운 바닷물에 삼켜졌어요.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그를 끌고 깊은 심에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준석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면 위 보트에서는 40대 여성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부회장이었죠. 그녀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그 고집만 꺾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혜성그룹은 이제 제 겁니다. 그녀가 부하에게 손짓하자 보트는 빠르게 섬을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수심 10m 아래 오준석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폐 속의 공기가 바닥나고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2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질을 나갔던 45세 해녀 강민주가 큰 숨을 들이마시고 바다 속으로 잠수했어요. 그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해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를 읽을 수 있었죠. 수심 10m 아래 희미한 새벽빛이 닿는 바위 틈에서 강민주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멘트에 묶인 채 가라앉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다. 강민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허리춤에 날카로운 빗창을 꺼내 필사적으로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죠.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마침내 마지막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강민주는 오준석의 팔을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수면으로 헤엄쳤어요. 그녀의 굵은 팔뚝에 핏줄이 붉어졌고 다리가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절대 그를 놓지 않았어요. 수면 위로 올라온 강민주가 격렬하게 기침하며 오준석 얼굴에 재갈을 풀었습니다. 오준석이 바닷물을 토해내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어요. 강민주는 태왁에 오준석을 매달고 해안가로 헤엄쳤습니다. 새벽 바다는 차가웠고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획 한 획 팔을 저어나갔죠. 20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모래사장이 보였습니다.
강민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 오준석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간호사였던 그녀의 손길은 정확했어요. 30회 가슴 압박, 2회 인공호흡. 오준석의 입에서 바닷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그가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눈 떠보세요. 정신 차려요. 강민주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오준석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의 손이 떨리며 강민주의 거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제발.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강민주의 눈빛에는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노인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요. 할아버지, 살아야 해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지 밝혀야 하니까요. 오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강민주는 오준석을 업고 해안가 바위 동굴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평범했던 삶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 강민주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 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70대 어머니는 빈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치매가 심해진 지 2년째였습니다. 강민주는 어머니 손에 숟가락을 쥐어들이며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우리 딸 민주는 어디 갔어요? 서울서 간호사하는 우리 딸. 제가 민주예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강민주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께 밥을 떠드렸죠. 밥을 먹인 후 강민주는 서둘러 잠수복을 챙겼습니다. 물질 갈 시간이었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옆집 김영자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주야, 오늘도 물질 나가냐? 요즘 파도가 거센데. 언니, 전복이 많이 잡혀야 어머니 약값이라도 될 수 있잖아요. 강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자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몸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 너 혼자 어머니 모시는데. 괜찮아요. 전 튼튼해요. 강민주가 손을 흔들며 바다로 향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늘에는 아직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해녀 탈의장에서 강민주는 잠수복을 입었어요. 검은 고무옷이 몸을 꽉 감쌌습니다. 태왁과 망사리, 비창을 챙기며 그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였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던 날들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의료사고를 은폐하라고? 환자가 죽었는데 그걸 숨기라고? 강민주는 병원장의 지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사고 경위를 보건당국에 제보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병원은 그녀를 해고했고 다른 병원들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의료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겁니다. 물속에서 특유의 숨비 소리를 내며 강민주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수심 15m까지 잠수해 전복을 땄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익숙했습니다. 45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섬에서 가장 깊이 잠수하는 해녀였어요. 2시간 정도 물질을 한 후 강민주는 해안가로 올라왔습니다. 망사리에는 전복과 소라가 가득했어요. 오늘 수확은 괜찮았습니다.
점심때 해녀들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김영자가 강민주에게 반찬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너 아직도 결혼 생각 없냐? 45인데. 언니들, 전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혼자가 좋아요. 강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다른 해녀들은 서로 남편 자식 얘기를 하며 웃었어요. 강민주만 혼자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외롭잖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혼자 남는데. 괜찮아요. 전 이미 익숙해요. 하지만 강민주의 마음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만 때때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가 들 뿐이었죠. 오후에 강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산책 가실까요?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강민주는 눈물을 삼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민주예요, 어머니. 같이 바람 좀 쐬러 가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를 재운 후 강민주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의학 서적을 꺼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 교재였습니다. 페이지마다 형광펜 자국이 가득했죠. 강민주는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환자를 돕던 그때가 그리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해고 기록이 남아있는 한 병원 취직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매일 밤 의학 지식을 복습하며 준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거센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도 물질을 나가야 했어요. 전복을 팔아 어머니 약값을 벌어야 했습니다. 강민주는 책을 덮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작은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내일은 수학이 좋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약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강민주는 몰랐습니다. 내일 새벽 자신의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바다에서 건져 올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만 고요한 섬마을을 채웠어요. 강민주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강민주가 오준석을 업고 해안가 바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물질 후 쉬던 곳이었어요. 동굴 안에는 담요와 비상약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누가 당신을... 아니, 먼저 몸부터 녹여야겠어요. 강민주는 오준석을 바닥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의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체온증이 심각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에 긁힌 상처가 선명했죠. 간호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강민주는 오준석의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상용 음박 담요로 오준석을 감쌌어요. 체온부터 올려야 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강민주는 자신의 체온으로 오준석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버너로 물을 끓여 조금씩 먹였어요.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오준석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오준석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며 강민주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당신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당신을 바다에...
오준석이 고개를 떨구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내 딸이, 내 친딸이 날 죽이려 했소. 강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딸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요. 친딸이요? 그게 무슨... 도대체 왜? 난 혜성그룹 회장 오준석이요. 내 딸 유진이가 회사를 차지하려고 날... 오준석이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강민주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물을 더 먹였어요. 혜성그룹? 그 재벌 3위 혜성그룹이요? 강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이 자신이 구한 노인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오준석의 진지한 표정이 거짓말이 아님을 말해주었습니다. 오준석이 젖은 속옷 안쪽 방수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그리고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유진이와 임원들의 횡령 증거가 다 들어있어. 이걸 검찰에 넘기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굴 밖에서 모터보트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민주가 재빨리 동굴 입구로 다가가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검은 잠수복을 입은 남자 셋이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바위를 이리저리 비쳤습니다. 회장 시신이 떠올랐을 텐데 어디 갔지? 조류가 빠른 쪽을 더 찾아봐. 저 바위 쪽도 확인해. 강민주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 오준석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며 두려움이 번졌어요. 쉿! 조용히 하세요. 저 사람들이 당신 찾는 것 같아요. 오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위를 밟는 소리, 돌을 차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강민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동굴 입구를 발견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쳤습니다. 여기는 해녀들이 쓰는 쉼터 같은데 담요도 있고 사내가 안으로 들어올 듯 했습니다. 강민주는 오준석을 바위 뒤에 숨기고 자신은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품을 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누구세요? 사내가 손전등을 강민주 얼굴에 비췄어요. 강민주는 눈을 찡그리며 손으로 가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 전 이 동네 해녀예요. 물질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요.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사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실종자 찾고 있소. 혹시 이상한 거 못 봤소? 아니요, 전 아침부터 물질만 했는걸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사내가 다른 동료에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다른 데 찾아보자.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 해녀밖에 없네. 가자. 사내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강민주는 그들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죠. 강민주는 바위 뒤로 가서 오준석을 꺼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다행히 안 들켰어요. 고맙소. 당신 덕분에. 하지만 저들이 계속 찾을 거요. 섬 전체를 뒤질 겁니다. 오준석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 오준석이 강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부탁이요. 나를 안전한 곳에 숨겨주시오. 이 USB만 검찰에 전달하면 모든 게 끝나오. 그럼 유진이와 공범들을 모두 잡을 수 있어. 강민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자칫하다간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떨어져가는 생명 앞에서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정의를 지키다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한번 옳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꼭 약속하세요.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오준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반드시 살아남아서 유진이를, 그리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소. 강민주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어요. 할아버지, 이제부터 제 말만 따라오세요. 우리 목숨을 건 도주가 시작됐어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준석이 강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은인.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동굴 밖으로 다시 모터보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섬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경찰차도 2대나 따라왔습니다. 강민주는 평소처럼 물질 준비를 하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민주야, 큰일 났어. 김영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왜요, 언니? 무슨 일인데요? 서울에서 경찰이랑 사람들이 엄청 왔어. 혜성그룹 회장이 실종됐대. 이 앞바다에서 보트가 발견됐다나 뭐래나. 강민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회장님이. 물에 빠져 죽었나 봐. 지금 해경이랑 잠수팀들이 수색 중이야. 우리 보고 혹시 이상한 거 못 봤냐고 물어보러 올 거래. 김영자가 걱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전 아침에 물질하다가 아무것도 못 봤는걸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괜히 연루되면 귀찮아지잖아. 김영자가 안도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민주는 물질 도구를 챙기는 척하며 동굴 쪽을 힐끗 봤어요. 오준석이 무사히 숨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 모든 주민이 소집되었습니다. 강민주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어요.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상 위에 정장을 입은 40대 여성이 올라섰어요. 바로 오유진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하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혜성그룹 부회장 오유진입니다. 오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섬 인근에서 실종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혹시라도 목격하신 분이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례금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억이라는 거금에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강민주는 무대 위의 오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외모, 슬픔에 젖은 연기.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강민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아버지를 죽이려 한 괴물이라는 것을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가 강민주 앞을 막아섰어요. 강민주 씨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민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누구세요? 혜성그룹 보안팀장 박철수입니다. 오늘 새벽 당신이 물질 나간 시간이 회장님 실종 시각과 겹치던데요. 혹시 수상한 거 못 봤나요? 강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 그냥 평소처럼 전복이나 따고 왔어요. 아무것도 못 받는걸요. 정말요? 오늘 수학은 어땠습니까? 잡은 전복 좀 볼 수 있을까요? 박철수의 질문에 강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오준석을 구조하느라 오늘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오늘은 물때가 안 맞아서 별로 못 잡았어요. 파도도 거셨고요. 박철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민주를 쳐다봤어요. 이상하네요. 다른 해녀들은 오늘 수확이 좋았다던데 혹시 다른 일 하시느라 바쁘셨나요? 무슨 소리예요? 전 정말 물질만 했어요. 강민주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철수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다 치죠. 하지만 앞으로 며칠간 섬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주민이 참고인이니까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박철수가 떠난 후 강민주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더 추궁당했으면 들킬 뻔했어요. 그날 밤 강민주는 조심스럽게 동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반대 방향 해안가로 갔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왔죠. 드디어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오준석이 떨리는 몸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따님이 경찰이랑 수색팀을 대동하고 왔어요. 섬 전체가 통제됐어요. 오준석이 고개를 떨구며 탄식했습니다. 유진이가 끝까지 확인하려는구나. 시신이 안 나왔으니 의심하는 거야. 할아버지, 이 USB를 어떻게든 섬 밖으로 빼내야 해요. 강민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소. 하지만 어떻게? 섬이 통제됐다면서 저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김대수 선장님이요. 강민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대수는 30년간 이 바다를 누빈 베테랑 선장이었어요. 전직 해경 특공대원 출신으로 의협심이 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대수 아저씨께 부탁드려야겠어요. 그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화를 걸려던 순간 동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민주가 재빨리 전화를 끊고 밖을 살폈어요. 손전등을 든 남자 둘이 바위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 동굴들도 다 뒤져봐야 해. 혹시 모르니까. 그래, 구석구석 확인하자. 강민주는 오준석을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동굴 입구에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남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어요. 거기 누구세요? 아니,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세요? 강민주는 술에 취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에휴, 속상해서 바다나 보러 왔지.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남자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동굴 안을 비췄어요. 하지만 강민주 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술 취했네. 위험하니까 집에나 가세요. 네. 그럴게요. 남자들이 대충 훑어보고 떠났습니다. 강민주는 그들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숨을 참았어요. 휴, 할아버지, 이제 정말 위험해요. 내일은 더 철저하게 수색할 거예요. 오준석이 강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당신이라도 안전하게. 할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구한 생명인데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내일 김대수 선장님께 도움을 청할게요. 강민주의 단호한 목소리에 오준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하늘에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해성그룹이 야간 수색까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민주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오준석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장 김대수를 찾아갔어요. 김대수는 낡은 어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60대의 그는 30년간 이 바다를 누빈 베테랑 선장이었어요. 전직 해경 특공대원 출신이라 섬 사람들의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대수 아저씨, 급한 부탁이 있어요. 강민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김대수는 손에 든 밧줄을 내려놓고 그녀를 돌아봤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민주야? 표정이 안 좋은데. 강민주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해성그룹 회장을 구한 일 딸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실, 지금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까지요. 김대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배로 회장님을 육지로 빼내달라는 거지? 네, 아저씨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경찰도 해성그룹 사람들이랑 한편인 것 같아요. 김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강민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정의로운 일이라면 내가 도와야지. 오늘 밤 12시에 서쪽 선착장으로 와. 내가 배 준비해 둘게. 강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에 쌓였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큰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뭘 당연한 일하는 건데. 빨리 가봐. 혹시 누가 볼라. 강민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김대수의 눈빛이 묘하게 변하는 것을요. 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50분 강민주는 오준석을 부축해 서쪽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대수의 어선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어서 와, 민주야. 빨리 타. 시간이 없어. 김대수가 오준석을 배에 태웠습니다. 강민주도 배에 올라탔어요. 선장실 불빛이 희미하게 바다를 비췄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돼요? 그래, 1시간만 가면 육지야. 거기서 경찰서로 가면 돼. 배가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밤바다를 가로질렀어요. 강민주는 뒤를 돌아보며 점점 멀어지는 섬을 바라봤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안전해. 강민주가 안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배의 엔진이 멈췄어요.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배가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저씨? 엔진이 고장났어요? 김대수가 운전석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아저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김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안하네, 민주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해서 말이야. 아저씨가 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강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준석도 분노에 차서 김대수를 노려봤어요. 오 부회장님이 회장 시신 발견하는 사람한테 10억을 준대더라고. 근데 살아있는 회장을 넘기면 얼마 줄까? 아마 20억은 되겠지? 김대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준석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어요. 이 배신자, 돈 때문에 사람을 파는 거냐? 회장님, 제 딸이 백혈병이에요. 치료비가 2억인데 도저히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김대수의 목소리에 괴로움이 섞였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권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제안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김대수가 무전기를 꺼내 오유진에게 연락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퍽! 강민주가 뒤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김대수의 뒤통수를 내려쳤어요. 김대수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권총이 데크로 떨어졌죠.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강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당신, 정말 대단하구려. 오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주는 김대수를 밧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조타실로 가서 배를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배 몰 줄 알아요. 간호사 하기 전에 해경 의무대에서 일했거든요. 그랬구려. 다행이야. 강민주는 어둠 속을 헤치며 육지를 향해 배를 몰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고속보트의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젠장, 저들이 눈치챘나 봐요. 오준석이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보트는 우리보다 훨씬 빨라. 곧 따라잡힐 거요. 강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할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제가 우리를 살릴게요. 강민주는 배의 방향을 급격히 틀어 암초지대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묶여있던 김대수가 소리쳤어요. 이쪽은 위험해. 배가 부서질 수 있어. 저는 이 바다에서 15년 물질했어요. 눈 감고도 암초 위치를 다 알아요. 강민주는 아슬아슬하게 암초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배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뒤따라온 고속보트는 암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암초다. 급정거. 보트에 탄 사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보트가 바위에 부딪혔어요. 강민주는 가까스로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육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준석의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심한 스트레스와 추위로 지병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오준석이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강민주가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려요. 강민주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한다고요. 30회 가슴 압박 후 오준석이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껴야 해요. 강민주는 배를 작은 포구에 정박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준석을 업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낸다고요. 육지에 도착한 강민주는 오준석을 업고 버려진 어촌계 창고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어요. 낡은 창고 문을 밀어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가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안 돼. 병원 가면 저들이 찾아낼 거야. 오준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강민주는 그의 맥박을 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박수가 불규칙했습니다. 손끝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할아버지, 지금 심장이 안 좋아요. 약이라도 드셔야 하는데. 내 가방, 안주머니에 니트로글리세린. 강민주가 오준석의 젖은 재킷을 뒤져 약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방수팩에 쌓여 있어 무사했어요. 그녀는 즉시 약을 오준석의 혀 밑에 넣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녹이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10분쯤 지나자 오준석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강민주는 창고 구석에서 낡은 담요를 찾아
글을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친구한테 연락해서 USB를 전달할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강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에 있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3번이나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죠. 왜 안 받는 거야? 4번째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민주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민주야? 미안. 지금 당직이라 정신없어. 무슨 일인데? 설명할 시간 없어. USB 하나를 택배로 보낼 테니까 받아서 검찰에 전달해줘. 절대 열어보지 말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야, 무슨 일인데 그래? 너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나중에 설명할게. 제발 부탁이야. 알았어. 근데 민주야, 조심해. 목소리 듣자마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고마워, 수진아. 강민주는 전화를 끊고 USB를 택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주소를 적었어요. 새벽에 문을 여는 편의점을 찾아 택배를 붙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강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해성그룹 오준석 회장의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화면에는 오유진이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닦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버지, 제가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를 제가 더 잘 보살펴드렸어야 했는데 오유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기자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강민주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 악랄한 여자가. 창고로 돌아온 강민주는 오준석에게 뉴스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할아버지, 따님은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회사가 중요했나요? 오준석이 천장을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후회가 서렸어요. 내가 잘못 키웠지. 유진이한테 사랑이 아니라 경쟁만 가르쳤어.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어릴 때 난 항상 1등만 강요했어. 2등하면 왜 1등 못했냐고 야단쳤지. 칭찬은 인색하게 하고 꾸중만 많이 했어. 오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주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진이 생일도 다 잊어버렸어. 회사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 딸이 아파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 그러다가 유진이가 대학교 때 우울증에 걸렸어. 할아버지, 그때도 난 정신력으로 이겨내라고만 했어. 약 먹는 걸 약한 거라고 했지. 내가 유진이를 괴물로 만든 거야. 오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주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결국 사랑을 모르는 아이로 키운 거지. 유진이는 내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난 차갑게만 대했어. 강민주는 오준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살아서 따님을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세요. 이미 늦었어. 유진이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부모의 진심은 통하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주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창고 앞에 멈춰섰어요. 젠장, 어떻게 여길 찾았지? 강민주는 오준석을 다시 업었습니다. 하지만 뒷문으로 나가려는데 거기에도 경찰이 있었어요. 사방이 막힌 겁니다. 거기서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주는 다른 방향으로 뛰었어요. 오준석을 업은 채로 달리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찼죠.
할아버지, 꽉 잡으세요. 미안해. 내 때문에. 당신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강민주는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 교회 뒤편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도망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때 교회 문이 열리며 70대 목사님이 나왔어요. 누구신가요? 강민주가 당황하며 입을 열려는데 목사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숨어야 할 사정이 있으신 것 같군요. 하지만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목사님의 따뜻한 음성에 강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하실로 안내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천만에요. 두 분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바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강민주는 차를 마시며 긴장이 풀려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오준석이 강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천사요.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아버지, 저는 그냥 제 양심을 따랐을 뿐이에요. 강민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과거를 떠올렸어요. 예전에 병원에서 환자 한 분을 못 살려서 후회했던 적이 있거든요. 의료사고를 은폐하라는 지시를 거부하다가 그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를. 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꼭 살려드릴 거예요. 오준석이 강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딸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강민주도 오준석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지금부터라도 할아버지 딸이 되면 안 될까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찾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이었어요. 사흘 후 강민주의 친구 수진이 USB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움직였어요. 혜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혜성그룹 본사로 들이닥쳤어요.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오유진은 급히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죠.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오유진이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들도 횡령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부회장님, 검찰이 회장님 컴퓨터까지 압수해 갔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오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강민주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오준석이 앉아 있었죠. 아버지. 오유진의 비명 같은 외침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사들도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유진은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오준석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민주가 그를 부축했어요. 그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유진아. 오준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유진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안 죽은 거예요? 유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오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유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너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
오유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아버지가 먼저 날 죽였잖아요. 내 마음을 죽였다고요. 오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난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잘했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싶었어요. 오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주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게 냉혹함만 가르쳤잖아요. 1등 아니면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오준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혜성그룹 회장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못난 아비였다. 용서해다오. 오유진은 아버지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전 대학교 때 우울증 약 먹으면서도 아버지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실망할까봐. 알아. 아빠가 다 알고도 모른 척 했어. 그게 아빠의 가장 큰 죄야. 오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오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유진은 고개를 돌렸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유진아, 아빠가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오준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오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아버지. 오유진이 아버지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준석도 딸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민주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사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실에는 오열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다 아빠 잘못이야. 용서해다오, 유진아. 한참 후 오유진이 울음을 그치고 강민주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주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오준석이 오유진의 손을 잡고 강민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이분이 아빠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신 은인이야. 오유진이 강민주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감사가 섞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강민주가 오유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이런 일을 만든 거죠. 오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전 그냥 아버지가 한 번만이라도 날 안아주길 바랐어요. 이제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강민주의 따뜻한 말에 오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주를 껴안았어요. 언니, 제 언니가 되어주시겠어요? 전 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강민주도 오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오준석이 두 딸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회의실 밖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유진은 그들에게 자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 전 제가 한 일에 대해 벌을 받을게요. 유진아, 괜찮아요. 이제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오준석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민주도 오유진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언니가 함께 있을게요. 혼자 아니에요. 오유진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준석의 선처 요청을 받아들여 오유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대신 5년간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고 사회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오유진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회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어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제주도 외딴 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해성의료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하얀 2층 건물이었어요. 오준석과 강민주가 함께 설립한 무료 진료소였습니다. 강민주는 다시 간호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돌아온 의료 현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 약은 하루에 3번 드세요. 식후 30분에 드시면 돼요. 고맙수다, 민주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제대로 진료받게 됐수다. 70대 할머니가 강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편찮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진료를 마친 강민주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오준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민주야, 와서 앉아라. 바다 보니까 참 좋구나. 강민주가 오준석 옆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준석이 서류 봉투를 꺼내 강민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입양 서류야. 법적으로도 내 딸이 되는 거지. 강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전 바다에서 건진 노인이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전 그냥 괜찮고 말고 넌 내 진짜 딸이야. 유진이도 동의했어. 이제 너희 둘 다 내 소중한 딸들이지. 강민주가 서류를 받아들고 울먹였습니다. 오준석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바로 그때 하얀 승용차 한 대가 의료센터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오유진이 내렸어요. 그녀는 이제 화려한 정장 대신 편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언니, 아버지. 오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1년 전에 차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잘 왔구나. 봉사활동은 잘 마쳤어? 네, 아버지. 오늘은 요양원 어르신들 목욕 봉사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오유진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오준석이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유진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언니 덕분이고요. 오유진이 강민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할게요. 언니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정말? 유진이 요리 실력 늘었다며? 기대되는데?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민주는 1년 전 오준석을 구조했던 그 바다를 찾았어요. 오유진도 함께였습니다. 언니, 여기서 아버지를 구하신 거예요? 응. 여기서 할아버지를. 아니, 아버지를 처음 만났지. 강민주가 바다를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멘트에 묶여 가라앉던 노인, 필사적으로 밧줄을 자르던 자신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언니. 전 그때 아버지를 죽이려고만 했는데. 유진아, 그 얘기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언니, 전 언니처럼 용감하고 싶어요. 언니처럼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민주가 오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변했어. 이제 너도 용감한 사람이야. 해가 지며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오준석이 두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 사람은 바닷가에 나란히 섰어요.
민주야, 유진아, 아빠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두 딸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오준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아빠는 이제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날 거야. 유진이는 3년 뒤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 되고 그때까지는 전문 경영인이 맡을 거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뭐 하실 건데요? 오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준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는 이 섬에서 민주랑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살 거야.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싶구나. 오유진이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유진아. 그리고 민주야, 너도 사랑한다. 강민주도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포옹한 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강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아침 물질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하기도 싫구나. 아빠는 죽었을 거고 유진이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하지만 언니가 용기를 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됐고요. 오유진이 강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민주도 오유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바다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오준석이 바다에 꽃을 띄웠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파도를 따라 멀리 떠내려갔어요. 고맙다, 바다야. 우리 가족을 만들어줘서.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죽음의 장소였던 이곳은 이제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 되었어요. 강민주는 그날 아침 물질을 나가기로 결심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양심을 따랐고 생명을 구했고 가족을 얻었어요. 그것이 바다가 그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유진은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오준석은 너무 늦기 전에 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파도가 해변을 쓰다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강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딸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도 생겼고 동생도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료센터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그곳은 이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용서할 때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어요. 누군가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는 용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헌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이 세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며 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만들어준 가족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